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균관 오래도록 근무를 하시고 지금 서울시 유도회 본부 부회장, 서울시 청년유도회 본부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강의를 다니시고 계신 우리 학교는 해마다 꼭 한두 번씩 오시고 오늘 6월달에도 우리 정용용 유도회장님하고 유도회에서 또 이제 시행을 하는 강좌에 오시가 강의를 했으면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명단을 미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규순 누님하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고 요번에 한국 근대 유림의 꿀집이라는 이 책이 성균관을 통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책 가격이 좀 35,000원이라는 게 좀 비싸서 그랬는데 우리 유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를 좀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5,000원짜리인데 실제로는 제가 결제하기로는 35,000원을 다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시켜드리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24개 보내주고 32,000원으로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오늘 김총장님 32,000원만 주면 됩니다. 자, 원장 좀 보시래가지고 앞에 좀 올려주시고 지금 책임도 여번이 있습니까? 지금 몇 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24명이 해주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교보문고에서 24개를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안 넣었구나. 예? 안 넣었구나. 아이스크림 그게 안 넣고 그대로 왔는데 택배가 왔는데 하나도 안 넣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가 싶어요. 오늘 개봉 드리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각자 체험이 명령하고 제가 교수님 앞에 좀 오시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일정표 일정표 보시면 하나가 빠졌는데 8월 16일 날 금요일 5시에 원남지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결정된 바람에 인쇄물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강의 때는 그것도 보충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지회하고 장안지회하고 정관지회만 석전 초선 앞두고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가 보겠습니다. 아직 장안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정관에는 아마 곧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교실이 지금 꽉 찼는데 교수님 강의 전에 백록동 학교 한번 읽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평소에 읽던 식으로 그려가고 읽도록 그려야겠습니다.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록동 학교 부자 유친하며 문신유리하며 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부유신하라 박학지하고 신문지하고 신사지하고 명변지하고 독행지하라 우는 위하지셔이니라 원충신하며 행동변하라 신군질용하고 천성계관하라 우는 수신지요이니라
잘 여러분들이 잘 읽어드렸는데 지금 저 내용이 나중에 또 우리 방동민 교수님한테 한번 또 이제 설명도 한번 듣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동민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재래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재래부터 크게. 오늘 그 추석을 앞두고 예, 그 제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예, 가볍게 하고 또 특전 우리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재래하기 전에 제가 전달에 중국에를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을 지금 복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대부분 여기 다 갔다 오셨죠, 복부는. 복부. 이게 뭐예요? 공장님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신 곳. 이제 결국은 사수가의 장례를 치르죠. 그 복부는 사실은 이제 중국 그 정치인들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곳이에요, 이게. 쉽게 해서 인간한테는 문화가 딱 그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그 가장 대표하는 인물 중에 중국에서는 사실은 공자잖아요. 누가 봐도 공자. 그러니까 이 공자가 있는데 이 공자 집안은 사실은 순환을 엄청 많이 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강의 변이 1026년에 정강의 변이 일어나요. 좀 생소할 수 있죠? 정강. 이건 뭐냐면 송나라는 문약하잖아요. 문으로 모든 걸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뭐 성리학도 쌓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강의 변이라는 건 휘종하고 훈종하고 두 임금을 갑자기 그 여진족인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잡아가요. 이런 사태가 생겨요.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정강의 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중국이 대충 보려보면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있으면 황하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강 두 가지 강이 있죠. 요 장강 근처로 요쯤으로 전부 이사 와요. 이게 이 정강의 변이 일어나서 임금 둘이 잡혀가니까 이쪽에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걸 고종이라고 해요. 우리는. 근데 이 고종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나 보면 고종은 뭐예요?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이런 뜻이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종은 이름이 잘못 지어진 고종은 은나라도 고종이 있고 다 고종이 있는데 고종은 다시 일으킨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여간 요때 요리 다시 내려와요. 이러면은 이 고종은 뭐가 필요해요? 역사의 정당성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다 뺏겼어요, 여진족한테.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나 고종이 제대로 임금을 이어받았다, 역사를 이어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나라 다 뺏기니까 요 곡부에 있던 공자 종손을 데려와요. 이게 공단우라는 분이에요. 단우. 이 공단우라는 분을 여기 28년에 2년 뒤에 28년에 모셔와요. 왜 모셔왔겠어요? 이건 역사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죠. 우리 남송이
의미 있다. 여기는 오랑캐 나라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자의 후손이 양분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단우의 사촌 동생이 이쪽은 지배하게 되고, 이건 뭐냐면 연선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연선공. 즉 공자의 후손한테는 이런 벼슬을 줬어요. 뭐 대사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벼슬을 줘요. 근데 남성으로 와서 이 공단우가 이쪽에 연선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동생한테 연선공을 주는 거죠. 이쪽은 사실은 이제 지역만 갖고 있고, 공자의 적장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적장손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적장손. 마지적자잖아요. 마지적자. 적장손. 이 적장손은 사실은 여기 와버린 거죠. 즉 공자의 큰아들은 이리 와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차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죠. 이러다가 이제 한 5대쯤 여기서 지나고, 이제 시대는 금나라에서 어디로 가요? 금나라에서 원나라로 가죠. 오랑캐 나라지만 원나라 쿠빌라이가 결국은 이 두 쪽을 불러요. 다 불러서, 야 이제 나라 평정됐고 원나라가 새로 성립됐으니 네가 여기 올라와서 다시 적장손이니까 네가 이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공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한 5대를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한 5대 정도 100년 넘게를 살았죠. 이 공수라는 사람이 우리 5대까지의 조상 묘도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배로 가도 한참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건강도 안 좋아서 제가 갈 수 없으니 그냥 여기 있는 그동안 해먹던 연성공한테 그냥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그냥 지역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역사는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949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마오쩌둥이 나라 세운 게 이때잖아요. 마오쩌둥이 이때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동력동자 이렇게 쓰지 않니? 여기 이때 장개석이 한 일이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쪽으로 뭐 점이 없네. 이렇게 표시해볼까요? 여기 대만이 있죠. 대만은 이게 희한한 나라가, 대만은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먼저 점령했어요. 중국보다. 이 땅은 중국에서 이상하게 부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중국보다 먼저 지배했어요.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생길 때 요때쯤에서 정성몽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지배해요. 근데 이 정성몽은 누구냐? 어머니가 여기에 있는 일본 사람,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만을 지배하면서 이 1644년 명청 교체기에 이게 중국에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전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먹었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가까운데 왜 중국하고 역사가 없었을까 하는. 여하튼지 간에 이 1949년에 모택동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큰 배에다가 보물을 다 실었죠. 여러분들 대만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었잖아요. 장개석이 그걸 다 갖고 오면서 또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옵니까? 여기에 있던 대장을, 여기에 있던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이 죽은 분. 이분의 아들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이분이 계시고 이분의 아들이 있고, 지금 여기가 79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무인이라고 공무인이라는 80대까지 지금 나왔죠.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기에 이분이 공자의 적장손이라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공자의 적장손은 여기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1026년에 이 정강이변이 일어나고 나서 1126년이네. 1126년에 정강이변이 일어나고 나서 옮겨간 이분이 사실은 적장손인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게 또 옳게 나라라고 생각해서 역사의 정당성을 담보해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적장손을 데리고 여기 차종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1126년부터 취저우라는 데가 있어요. 취저우. 이 취저우라는 데에 취저우라는데 공자의 적장손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중국을 7월 2일까지 가서 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왔는데 안타까웠던 게 지금 성균관에서 사실은 곡부만 알고 취저가 있다는 걸 창피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에서 자꾸 뭐 곡부를 간다, 베트남을 간다, 일본을 간다, 대만을 간다. 곡부 이외에는 다 주변국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종손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이라면 곡부 다음에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곡부만큼 중요시해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대만도 갔다 왔고, 베트남 갔다 왔고, 일본 갔다 왔고, 대만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중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걸 제가 답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장한테 얘기를 했죠. 왜 성균관 엉뚱한 데만 가는지 모르겠다. 여기 의미가 참 있는데, 그때 우리 회장이 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듣다 말고 그럼 우리가 갑시다라고 해서 가서 종손을 만나고 왔어요. 이번에 가서. 그리고 교류를 할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래서 이 구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구주 옆에 또 사촌들이 와서 사는 데가 반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안. 이 비슷한 시기에 금나라를 피해서 또 이 사촌들이, 이 사람의 사촌, 그러니까 삼촌하고 사촌이 온 거예요. 작은아버지하고 와서 이 구주로 가려고 하다가 병이 들어서 그 근처에다가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은 전부 다 집을 북쪽을 향해서 집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공자가 태어난 곳을 기리기 위해서죠. 늘 거기 가기를 바라니까 이쪽에 북쪽으로 집을 지었는데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이 집들이. 옛 거리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 구주하고 반안에 저희들이 다녀왔고 봉신도 했고 거기서 이제 헌다도 했죠. 그 모든 것은 북쪽으로 나온 그대로 예법대로 그대로 행해서 여기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살아 있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제 오늘 오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곡부가 아닌 이제부터는 구주를 취저우라고 해요. 취저우나 이런 데를 좀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갈 수 있고 공자의 적장손이 사실은 저렇게 따로 살아있다는 걸 또 배우는 것도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 말씀을 좀 오늘 아침에 여관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 이 여행 갔다 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시작해봤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따로 있더라. 적장손. 우리는 지금 종법이 뭡니까? 종법?
이거는 주나라 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시족사회가 발달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성이라는 거 알죠? 성과 시의 차이는 뭡니까? 성과 시의 차이. 우리 성씨를 지금 현재는 같이 씁니다. 원래 성은 뭘까요? 이건 목의 중심이었어요. 목의. 이 성자에 계집여자가 들어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남성 중심으로 가져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알지만 아버지를 모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성이었어요. 아버지를 모를 때. 미개한 날이죠. 이러면서 주나라의 종법이 형성되는 거죠. 이때 이 일을 하신 분이 문왕의 아들이면서 무왕의 부인 주공이죠. 이 주공이 종법을 만들면서 이 종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중국의 성 중에요. 강자, 오래된 성. 누구예요? 낚시 잘하는 강씨. 여상이라고도 하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시조를 봤는데 자, 계집녀가 들어가요. 이런 성씨가 중국에 이 계집녀 들어가는 성씨는 굉장히 많아요. 휘씨. 저기 요 주공은 휘씨죠. 휘씨, 강씨.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계집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오래된 성씨들이에요. 이 성. 씨는 그래서 이제 봉토를 받으면 씨가 돼요. 그때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 봉토. 벼슬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여자 중심의 성이라면 씨는 결국은 이제 남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봉토는 벼슬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제 나라 다스려 아니면 네가 뭐 어디 다스려 하면서 땅을 공해주는 거죠. 이때부터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 씨가 다르다. 원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덤으로. 그래서 이 종법이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 유교가 발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법은 뭐예요? 장자 중심이라는 거죠. 장자 중심.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장자법. 금방 얘기한 건 장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이런 거죠. 효종 때. 효종이 있었죠?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10년 했는데 이 효종의 형은 누구예요? 소현대자잖아요. 소현. 이게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서인과 남인이 여기서 싸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서인은 뭐예요? 서인과 남인. 송시열이나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한 서인은, 효종은 이게 장자고 이게 차자다. 비록 임금이라고 해도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효종의 어머니 인조의 부인인 자위대비가 죽었을 때, 이 자위대비가 죽었을 때, 아니 참 효종이 죽었을 때 자위대비가 무슨 옷을 입어야지 되느냐? 장자한테는 3년인데 차자한테는 1년이다라고 싸운 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워서 어떻게 얘기해요? 맨 강파 싸움만 하고 그 옷 입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서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 임금이라도 둘째 아들이요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통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장자 공자의 종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남인들은 약간은 아부하는 성격이 약간 이 제 관점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왕은 선비하고 다르다. 왕을 계승했으면 그 사람은 적자의 입장이 된다라고 해서 싸운 게 요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제예요. 복제. 이렇게 싸웠어요. 이거.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당쟁, 쓸데없는 일만 했다. 민생은 안 보고 싸우기만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면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즘도 사실은 요즘 우리 정치 보면 어때요? 맞아요. 죽겠지 아주. 국회에서 뭐 하는 거 보죠. 애들도 아니고 좀 뭔 짓을 하는지 말장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염증이 나잖아요. 코미디도 그렇고 저 코미디가 없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죠. 의회 민주주의. 이 의회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민주주의 최고의 제도라고 흔히 의회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의회 민주주의는 결국 뭐예요? 이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맹자라는 책을 보면 맹자가 뭐라고 해요? 수불원 천리래하시니 역장유일이 오고 있다. 맹자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북쪽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맹자님 첫 마디가 뭐예요? 시황한테 당신은 왜 이로움을 얘기를 합니까? 인과 의를 얘기를 해야죠. 인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맹자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인과 의를, 이가 아닌, 이로움이 아닌 인과 의를 얘기하라는 게 이제 맹자라는 분의 말의 첫 마디란 말이죠. 자, 그럼 의회 민주주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의회 민주주의를 우리는 자세히 보면 영국, 미국에서 만들어서 왔지만 결국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당과 야당은 무슨 짓을 해요? 보니까 쌈박질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적이 없어요. 이 이론밖에 없어요. 이 안에 이론. 우리 당이 어떻게 이롭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의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왜 이로움만 얘기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를 못하고 그 당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가서 거수기만 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짓만 하는데 그럼 이 의회 민주주의를 한번 볼까요? 조선에 이 남인 서인이 있던 건 이건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의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서양에서 만든 건 민주주의의 꽃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강쟁만 하고 맨 쌈박질만 했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자, 지금 여당, 야당, 미국, 뭐 세계 어느 나라를 보셔요. 우리나라만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은 그 장관 중에 민주당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지금 현 여당한테 하나라도 장관을 줬나요?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지금 의회 민주주의는 독식 아니에요. 독식. 지들이 다 해먹잖아요. 지금 방통위 하려고 또 서로 막 싸우는데 그런 걸 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의회 민주주의는 그 당시엔 그랬지만 우리는 서인과 남인이 있을 때는 쉽게 해서 노론이 삼정승 6판서 다 했다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500년 전 얘기예요. 600년 전에. 현재 민주주의는 한 당이 독판을 치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 당쟁, 조선시대 때 당쟁은 혼자 안 해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또 하나, 지금 대먹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평생 당을 3번, 4번씩 바꾸잖아요. 이건 뭐예요? 서양의 영향이잖아요. 서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폐단이잖아요. 그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나요? 10대 전 조상이 노론이었으면 10대 후도 노론 아니에요? 수백 년을 당을 안 바꿨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가 지금 서양의 의회 민주주의보다 나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잘못 배워서 우리나라 건 잘못됐고 서양 건 좋은 것이다. 서양의 입밖에 안 빠지는 의회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우리는 당쟁만 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당쟁이 얼마나 더 도덕적이냐는 걸 다툰 거거든요. 도덕.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우리 역사가 그렇게 허튼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면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임금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선의 임금 중에 가장 무섭다고 생각되는 거. 연산군하고 그 군이잖아요. 군은 빼고 연산 광해는 군이니까 빼고 임금 왕. 이 사람은 쫓겨난 사람들. 세조. 이방과 있죠. 태종도 그러겠죠. 세조. 뭐 세조도 있고 태종도 있고 여기는 저 옆에 세력들을 죽이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했고 범은 여기겠죠. 이 범이에요. 범. 응? 그 세종 임금 잘하라고 세종네 처갓집 자기 민씨네 처갓집 저 장인 죽고 나니까 천안부터 다 죽이고 이러면서 태종이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세종의 치세가 있었겠죠. 제가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태종이 하루는 옛날 드라마, 요즘 드라마는 없는데 옛날 드라마에는 임금이 막 뭐 말씀하고 계시면 옆에서 적는 사관이 있었잖아요. 옛날은 사관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말을 막 하다가 사관한테 한마디 해요. 이 말은 적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말은 적지 말라 하셨다까지 써놨어요.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장 무서웠던 조선시대 가장 무서웠던 임금 때 사관의 태도예요. 사관의 태도는 임금이 적지 말라고 한 말까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를 볼게요.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받으려니까 24대인가에 파쇄기를 사다가 다 갈아버렸어요. 그 대통령 벌써 청와대 안에 기록을 싹 갈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만 그리 했나요? 노무현 뭐 문재인이 안 했나요? 똑같이 그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과 태종 때 사관과 어떻게 민주주의일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훌륭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를 하면은 예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지금 오늘 제사인데 다른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사를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과거제도가 있었죠. 이 과거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생원과 진사과가 있었어요. 이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초시라고 해요. 초시. 그냥 이렇게 쓸까요? 문과 소과라고 그냥 할게요. 저는 소과. 그 다음에 대과가 있죠. 대과는 뭐예요? 행원 진사가 된 사람들이 33명 뽑히는 거죠. 대과 33명. 여기서 이제 장원이 있고 가불 병물 찍을게요. 갑과 물과 병과가 있어요. 갑과의 1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2등은 방한, 3등은 탐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과의 1등은 장원은 종육품을 주죠. 그 다음에 방한하고 탐화는 2등, 3등은 칠품을 줘요. 그 다음에 을과는 8품을 줘요. 병과는 9품을 줘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봐야 3년에 한 명 뽑는데 몇 명 뽑아요? 33명 뽑아요. 1년에 11명 꼴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들이죠. 조선에. 요즘은 뭐 저 기술고시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막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기술고시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관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벼슬을 쳤는데 여기는 대기하라고 해요. 집안이 안 좋으면은 여기서 33명에 뽑혔는데도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소과와 대과
이 소과와 대과가 있을 때 예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핵심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생원 진사과는 두 개로 있어요. 초시하고 복시가 있어요. 초시하고 복시. 2차 시험이었다는 거죠. 1차로 뽑고 2차로 그리고 이 대과는 3차 시험이에요. 똑같이 초시, 복시에다가 전시가 하나 들어가요. 전시. 이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대권. 궁전. 그죠? 궁전의 전자예요? 오늘 이렇게 보는데 제가 글씨가 좀 시원찮아서 그래요. 이거 전각할 때 전자예요? 즉 고려시대 때는요. 고려시대 때는 대과도 2번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 선생님이 대과의 시관이다 그러면은 그때도 33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평생 정몽주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셔요. 시험 보는 데서 처음 만났는데도 그분이 뽑아줬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당파를 만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 전시는 왜 생겼어요? 초시 복시밖에 없던 그런 때를 떠나서 전시를 생긴 이유는 임금님이 여기서 33명을 뽑아요. 대과에서는 생원 진사과는 100명을 뽑는데 대과는 33명을 복시에서 뽑는데 전시에서는 똑같이 33명인데 임금이 등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33명을 뽑고 끝났는데 조선에 와서는 전시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등수를 다시 매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몽주 선생의 제자가 아니여 너들은 내 신하지라는 걸 왕권 강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시를 하나 더 만든 제도예요. 요거는 과거 제도를 요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이 과거 제도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시 복시가 있더라. 쉽게 해서 각과는 장원이라고 하더라, 방안이라고 하더라, 탐화라고 하더라. 1, 2, 3 등을 이런 것도 상식으로 갖고 있으면 좋죠. 이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 제사제도와 관계된 얘기는 뭐냐면 조선시대를 다스린 것은 사실은 주자가래예요. 주자가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그 글도 주자가래의 주문에서 만들어진 글입니다. 거기에 지금 뒤에 따른 게 이 말은 제가 전에도 드렸는데 조선을 다스린 학문은 유교라고 하면은 유학이라고 하면 전 100점을 주고 싶지 않아요. 조선을 다스린 학문은 뭐예요? 주자학이에요. 주자가래는 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자학을 정자와 주자가 같이 만들었다 해서 정주학. 성리학을 얘기할 때 성리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철학적인 의미를 담는 거예요. 원시 유학이 있었죠. 임자시대 때 유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분석행위를 했단 말이죠. 책을 다 태우고 유림을 묻어 죽였어요. 이게 누구예요? 진시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억 이런 거 막 벽 속에 숨어있는 책들 이런 걸 만들어서 만든 게 훈과학이에요. 훈과학. 근데 훈과학 만들어서 잘해왔는데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게 철학적으로 막 무장을 해서 철학적으로 유교를 까니까 유교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면 머리가 필요하면 막 꼬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이 불교나 도교에 철학적으로 대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자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편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유학이 있었고 원시 유학이겠죠. 그 다음에 훈과학이 나왔고 주자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1474년에 양명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유교가 변화해요. 그런데 이건 유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석가 때 있었고 그 뒤로 유식론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뒤로 중국으로 와서 또 따로 막 나오잖아요.
기독교도 처음에 유대교가 있다가 성령의 시대가 있다가 14, 16세기에 막 종교개혁이 나오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나오고 하듯이 똑같이 다 바뀌는 거. 이건 종교가 갖는 숙명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간 주자학이 나왔다. 조선을 다스린 학문은 유교가 아니라 주자학이다.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과거 볼 때 과거 책은 어떤 거였을까요? 과거 시험 보는 과거 답안지는 여러분들 사서 하면은 노노맹자 중용대잖아요. 조선시대 때 과거 답안지는 사서가 아니었어요. 사서가 아닌 거예요. 사서 집주였어요. 즉 여러분들 용비어천가 뭘 만들었어요? 한글로 쓰여있죠. 조선시대 때 용비어천가 한글로 썼는데 우리 한글 다 읽는데 용비어천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한글이지만 못하니까 양주동 선생님이 막 갈잖아요. 뿌리 깊은 난간은 나무다. 꽃 좋고 여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많다는 뜻이야. 이렇게 양주동 씨가 해석을 달아줘요. 그죠? 양주동 씨가. 똑같이 논어의 공자가 하기 시습지 부정여로와 있는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주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 안에. 응? 습은 뭐냐? 새가 자주 나는 거다. 오는 뭐냐? 막 시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 게 주자예요. 주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책은 사서가 노노맹자 중용대학인 사서가 아니라 사서 집주. 즉 용비어천가가 아니라 양주동이 해석을 하는 이 책이 과거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학으로 시험을 봤어요. 조선시대 때 책은. 이해가 어려운가요? 쉽게 해서 교과서가 아니라 전과가 있었는데 전과가 교과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전개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얘기하는 과거를 시험 볼 때, 과거 시험 볼 때 주자가를 전부 외우게 시켰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과거 볼 때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다 했는데 초시 합격한 사람이 복시 하기 전에 요때 하는 것을 합례강이라고 해요. 합례강. 그 합례강이라고 해서 소학하고 주자가래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는 점을 중간에 또 봐요. 그리고 생원 진사들한테는 전례강이라고 해서 역시 이 주자가래를 외우게 해요. 왜 이 돌아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가가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우리 집은 이렇게 대대로 해왔어. 이거 사실은 조선시대 때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얘가 무너지면서 가가래가 생겼던 거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 때 유림은 과거제도를 보기 위해서 초시 때도 주자가래를 암송했어야 되고 복시 때도 주자가래를 암송했어야 되고 소과 대과에서 다 주자가래를 열심히 암기했어야 돼요. 여러분 조상님의 집에 벼슬점 한 분은 이 주자가래를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자가래를 암기하고 신봉하던 분들이 우리 집안은 그것과 달라라고 해서 다른 제사상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거기까지? 예. 석전도 똑같아요. 석전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교는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해. 우리 향교는 의식이 달라. 조선시대가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아마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 가장 도덕적인 나라였을 거예요. 우리는 플라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철인정치 얘기를 해요. 철인정치. 철인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서양에서 플라톤이 저 얘기를 했다고 우리는 교육 시간마다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그럼 이 철인정치가 서양에서 행해졌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은 적 있어요? 철인정치를 행한 나라는 없어요. 이 이상적인 나라는 저고구역이라고 하면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 인류 역사상 철인정치를 해야 된다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지만 이 철인정치를 한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는 조선이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소 억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걸 믿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천재들, 1년에 11명밖에 안 뽑는 이 천재들이 죽을 때까지 뭐를 합니까? 아까 우리는 서양에 의해서 이 당제인 나쁜 제도라고 했지만 도덕, 아까 저 맹자가 얘기한 이가 아닌 인과 의, 이 인의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검증한 나라, 이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상대방 당파가 뭔 일을 했을 때 저게 군자의 모습이냐 소인의 모습이냐, 저 생각은 군자의 생각이냐 소인의 생각이냐를 갖고 끊임없이 다퉜잖아요. 속은 어떨지언정 겉으로는 늘 군자냐 소인이냐 인의 도덕을 다툰 나라가 우리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의 사상은 다른 종교하고 달리 어때요? 늘 다른 건 보통 피안이라고 해서 하는데 숨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피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저 세상, 있지도 않은 저 세상 타령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유교는 뭐예요? 제가 배운 그 아름다운 공자의 도덕 이런 걸 배워서 당신이 배운 거를 과거의 학교에서 관리가 되면 그거를 직접 실천해서 그거를 백성들한테도 알려주려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이 도덕 정치, 이것은 현실 정치잖아요. 그리고 직접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유교라는 거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나 불교나 2000년, 3000년 우리를 속이고 우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저 세상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저 사람 갔다 왔어야 그 얘기를 하는데 안 갔다 왔잖아요. 지금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가상 체험을 했는 사람들이죠. 뭐 3일 안 죽었다 태어난다고. 그건 죽은 게 아니죠. 혼수 상태에 있었으니까 안 가본 거죠. 있지도 않은 그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 유교에서 옛날에 어떤 누이가 당나라 때 누나가 있었어. 누나가 그런데 불교 신자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자사 이염이라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 천당, 지옥, 이 사람이 누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천당이 없다면 그만이다. 있다면 천당은 분자가 갈 것이다. 지옥이 없다면 그만이다. 있다면 누가 갈 것이에요? 소인이 갈 것이다. 회개하고 빌고 장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처럼. 얼마나 눈속임이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다 살인도 하고 했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천당 간다는 게 이게 구라 아니에요? 구라?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우애는 줄 수 있겠지만 우애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유교의 관점이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유교는 역등을 안 해요. 역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세히 보세요. 수렴할 때 역자예요. 등은 사실은 계단이에요. 등급. 계단을 막 뛰어넘는 게 역등이에요. 계단을 막 뛰어넘는 게 역등이에요. 즉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보면 뭘 해요? 가상 체험을 하잖아요. 이상한 거 나왔다고 그러고 방언도 하고 뭐 이상한 이게 막 신의 영역, 무당들 신의 영역을 얘기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막 해요. 실제 같죠? 믿을만하죠. 교회, 이 중에 교회 다녀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몇 년 지나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었어요 하죠. 그 많이 잘못된 얘기를 하죠. 이 역등이라는 건 뭐냐면 계단을 서너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역등을 표현하면. 그럼 서너 계단씩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우리 수학으로 얘기하면 덧셈 한 다음에 뺄셈하고 뺄셈 한 다음에 곱셈하고 곱셈 한 다음에 나눗셈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덧셈 겨우 하던 놈이 인수
인수분해하면 그거 잘할 리가 있겠어요? 틀리잖아요. 이거는 인수분해예요. 덧셈하는 놈이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교라는 종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차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공자가 이제 자로가 묻잖아요. 이거 자로가 공자한테 뭐라고 물어요? 공자님, 죽음의 대상이 뭡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삶을 모르는 놈이 왜 죽음을 얘기하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귀신은 뭐예요? 사후세계를 또 물어요. 그때 넌 사람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얘기하니? 그러니까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두 가지를 물어요. 귀신 섬기는 걸 물어요. 또 하나는 사후세계를 물어요. 똑같이 우리 유교도 이런 물음이 있었어요. 공자가 대답을 안 해줘요. 왜 대답을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이 자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덧셈하는 수준이에요. 덧셈 수준.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덧셈하는 놈한테 인수분해 알려주면 이놈이 이해했을 턱이 없잖아요. 문제 하나 외워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겠죠. 그러면 이 자로한테 죽음의 세계나 귀신에 대한 세계를 알려줬으면 이 자로는 자기 나름대로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처럼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자는 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현대 유교를 아는 학자들이 이거를 공자님은 귀신이나 사후세계를 부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예를 들면은 향강편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공자님 집 근처에서 푸닥거리를 했어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했어요. 그때 공자님의 자세가 거기에 나와요. 동편 뜰에 서서 이러고 조복을 갖춰 입고 예복을 갖춰 입고 무당의 굿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서 있어요. 공자님이. 이 서 있는 걸 주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공자 조상이, 그러니까 공자의 조상 귀신들이 놀랄까봐 나 공자한테 의지해서 놀래지 말라고 거기에 서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은 공자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모를까? 오해할까? 다른 문제를 만들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유교의 종교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유교에는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유교에? 여러분들 유교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자로한테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귀신이 있어요. 우리 조선을 다스린 건 주자학이라고 했죠. 이 주자학의 가장 큰 책이 주자어류하고 주자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자의 후손들이 쓴 거하고 제자들이 쓴 건데 이게 막 100권, 120권 엄청난 양이 많은 책인데 이 주자어류의 세 번째 장이 귀신장이에요. 귀신장. 이렇게 귀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있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귀신을 유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자로한테도 공자님이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불가는 불가원이에요. 귀신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경언할 대상이에요. 경언할 대상. 경언. 이거 남자분들 경언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어디서 봤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경언 못 들어봤어요? 그 스트라이크 3개 넣어야지 되는데 볼 4개 하는 걸 경언이라고 해서 사사가 걸르는 걸 경언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잘 안 쓰나요? 이런 식으로 귀신은 경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밑밥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중용 16장에 귀신 얘기가 있어요. 중용 16장에 공작계도 뭐라고 하냐면 귀신 유덕이 기성의욕이다. 귀신의 덕대비 성대하구나. 귀신은 보려면 안 보이죠. 시지불견 청지불문. 귀신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귀신의 소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공자님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용 16장 찾아보세요. 그런데 채물이 불가해라. 모든 것에 중심이 돼서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그래서 성인께서 여러분들한테 옷도 잘 차려입고 재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는 그 제사지대를 만든 게 그 귀신을 무시할 수 없어서라고 중용 16장이 만들어놔요. 그게 귀신장이에요. 중용. 공자나 주자나 다 귀신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사당은 뭘까요? 사당.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유교에서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 없다고 글씨 이상하게 썼다고 하지 마세요. 의례 사월의 편에 이렇게 나와요. 이 한자 자꾸 써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선말이 70%가 한자로 돼 있으니까 좀 한자로 이해하는 게 빨라요. 결국은 그래서 쓰는 건데 해석 순서는 이거예요. 귀신이 소재한 곳, 소재한 곳을 곧즉하고요. 이건 사당 묘자죠. 사당이라고 말한다. 안 어렵죠? 사당은 사당의 정의를 우리 의례 사월의 편에 보면 귀신이 소재한 곳을 곧 사당이라고 말한다. 이 얘기 뭐예요? 사당은 귀신 사는 데예요. 이 소리예요. 여기 이 향교에 사당 있나요? 네, 대선생님 사당이 귀신 사는 데예요. 이제는 못 쉬는데. 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귀신이 이제 지금 약간 술령이 이제 귀신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요? 이게 우리 교육이 망조인데 고스트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서양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귀신하면 고스트를 생각해요. 고스트는 뭐예요? 이건 잡신이에요. 잡신. 기독교 영향에서 고스트를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설명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보면 여자분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도 조상한테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서양 생각, 서양 생각. 동양은 귀신은 그냥 귀신은 뭐냐면 귀자는요 이 돌아갈 귀자하고 똑같아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자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거예요. 중생필사 사필기토 차지의기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맞죠?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죽죠.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 가을에 나옵니다. 사필기토. 죽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이것을 귀신이라고 한다고 해요. 본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귀예요. 이 귀신 귀자는 돌아갈 귀자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이거를 자꾸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서양 관점으로 고스트만 생각해서 잡신 생각하고 귀신하면은 터부시하고 귀신은 무서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잖아요. 서양도 사실 어떻게 됐어요? 서양의 무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당 지하실이 다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멀리 보낸단 말이에요. 조상을 터부시하고. 이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사당의 정의는 귀신이 계신 곳이 사당이다 라고 옛날에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중요하냐? 이것만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건데 사당.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니까 뭐라고 해요? 케네디가 얘기를 들어요.
케네디 가문.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막 케네디 가문을 얘기해요. 케네디가가, 케네디 어머니가 그 형제들 같이 다 밥상 위에 놓고 맨날 보고 토론하고 몇 시 끝내야 돼? 쉬었다 쉬었다. 좀 쉬었다 하면 돼. 잠깐 요거 맞아 요거